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온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벙어리 며느리는 착하기는 한데 팔자는 기고하구만. 남편은 도망치고 친정은 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워야 했지요. 허름한 초가집에는 구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그 정성 한 줌이 엄청난 복으로 돌아올 줄은요. 지금부터 이 기막힌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산골에 박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이웃하며 살아온 양반가였지요. 박씨 집안은 기와집 세 채를 거느린 분홍이었고 이씨 집안도 못지않게 번성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장남 만석과 이씨 집안의 딸 분이는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어요. 두 집안 어른들은 저 아이들이 자라면 인연을 맺어야지 하며 자주 말하곤 했지요. 그런데 분이가 10살 되던 해 큰 병을 앓았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말을 잃고 말았어요. 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보살폈지요. 다행히 귀는 온전했고 머리도 영특했습니다. 분이 아버지는 딸이 비록 말을 못해도 글은 알아야 한다며 직접 글을 가르쳤어요. 분이야, 이 글자가 뭔지 아느냐? 효라는 글자다. 효도 효자지.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따라 썼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분이는 말은 못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분이는 20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벙어리 처녀라 수군댔고 혼처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집안의 영감께서 직접 이씨 집안을 찾아왔어요. 이 영감, 지난날 우리 두 집안이 얼마나 돈독했소. 이제 내 아들 만석이가 장가갈 나이인데 분이와 혼인을 맺고자 하오. 분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영감, 우리 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어찌. 그런 게 무슨 문제요. 분이가 착하고 손씨 좋은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소. 말 많은 며느리보다 100배 낫지.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맡고 싶소이다. 두 집안의 의리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혼처였지요. 그렇게 분이는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기와집 대청마루에서 혼례를 올리고 넓은 안채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시부모는 분이를 친딸처럼 대했고 남편 만석도 다정했습니다. 시누이 명옥도 처음엔 분이를 반겼어요. 그런데 분이가 혼례를 올린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급한 기별이 왔어요. 분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지요. 분이는 황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그 후 친정 집안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썼던 것이 드러났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농토는 하나둘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결국 분이 어머니는 누추한 초가로 옮겨 혼자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1년쯤 지났을 때 만석이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으나 점점 빚이 늘어났고 급기야 밤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박서방, 돈 내놔.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겨받을 테다.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의 빚을 갚느라 농토를 하나씩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빚은 끝이 없었지요. 이놈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박 영감이 만석을 꾸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석은 결국 어느 날 밤 두려움에 떨며 집을 빠져나가 도망쳐 버렸어요.
농토는 모두 빚으로 넘어가고 종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기와집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오. 박 영감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어요. 분이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보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1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영감과 분이는 짐을 꾸렸어요. 가져갈 것이라곤 헌 옷가지와 이불 몇 채뿐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다니. 긴 겨울 끝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듯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란다. 박 영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영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초가집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영감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온 집안에 진동하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는 묵묵히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시아버지의 젖은 이불을 걷어냈어요. 밤새 오줌을 지리신 영감의 아랫도리를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드렸지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꼼꼼히 닦아 물기를 말렸습니다. 분이의 손길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러웠어요. 분이가 누구냐? 박 영감은 며느리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이는 실망하지 않았지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죽을 정성껏 쑤어 입에 떠넣어 드렸습니다. 낮이 되면 분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등에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내렸지요. 한 짐, 두 짐을 전할라 방안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손은 곱아 터지고 어깨는 멍이 들었지만 분이는 쉬지 않았어요. 벙어리 며느리가 참 불쌍하구만. 저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없는지. 동네 사람들은 분이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누군가는 벙어리의 과부나 다름없으니 팔자가 기구하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감탄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금덩이 같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 없는 며느리의 헌신이 훗날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묵묵히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요. 옳게 안에 계시오. 분이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시누이 명옥이 서 있었습니다. 명옥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누빔이 해지고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옆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지요. 남편도 양반 행색이지만 도포가 낡아 빛이 바랬습니다. 분이는 반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옳게 오래간만이구려. 명옥은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초라한 초가집, 널려있는 빨래, 쌓여있는 나무더미가 눈에 들어왔지요. 코를 찡긋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란 말이오. 집안에서 무슨 구린내가 이리 나는 게요. 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옥은 코를 막으며 방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아버님 계시겠지요? 오랜만에 뵈러 왔소이다. 명옥이 방문을 열자 더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영감은 이불 위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옥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오. 옳게 방안이 어찌 이 모양이란 말이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옥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서방님 좀 보시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니. 명옥의 남편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옳게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는 법이 어디 있소? 방 안에서 똥오줌 구린 내가 진동하지 않소? 분이는 두 손을 모아 사죄의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명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가 한 달 전에도 들렀는디 그때도 이 꼴이더군. 아버님 병환이 이렇게 깊으신데 옳게 혼자서 감당하겠소?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명옥은 비웃듯 말했지요. 옳게도 이제 젊은 나이에 평생 이리 살 것이오? 늙은이 시중이나 들면서 말이오. 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옥은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옳게 솔직히 말하겠소. 아버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시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처지고 차라리 산속에 모셔다 드리는 게 어떻겠소?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옥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옛날부터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소. 정신없는 노인을 산속에 모셔다 드리고 편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요. 그게 오히려 아버님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소? 분이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명옥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에이, 답답하구려. 벙어리라 말이 통하지 않네. 옳게 내 말 잘 들으시오. 옳게도 이대로 평생 늙은이 뒤만 따라다니다 인생 다 보낼 것이오. 분이는 시아버지가 계신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지요. 명옥은 짜증을 내며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저 명옥이옵니다. 아버님, 제 말씀 들리시옵니까? 방 영감은 흐릿한 눈으로 명옥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딸인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명옥은 한숨을 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헌 옷까지 빈 약병들 뿐이었어요. 명옥은 장롱을 열어보았지요. 혹시 돈이 될 만한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하구려. 아버님이 젊은 시절엔 꽤 모으셨다 들었는데. 명옥은 장롱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똥 묻은 헌 옷가지와 낡은 베개뿐이었어요. 명옥은 실망한 얼굴로 마당으로 나왔지요. 서방님, 장독대도 한번 살펴보시오. 명옥의 남편이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장 항아리에는 장만 들어 있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뿐이었지요. 아무것도 없구려. 명옥은 혀를 차며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옳게 솔직히 말하겠소.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것이오. 내가 큰딸이니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옳게는 그때 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시든지 하시오. 분이는 놀란 듯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옥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뭘 그리 놀라시오? 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 것이지 않소. 형님은 도망가셨으니 내가 받는 게 맞고. 명옥의 남편이 아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집이 이 모양인디 뭘 받겠소? 초가집 한 채가 얼마나 되겠소? 명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 허름한 초가집보다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나 땅 문서가 있을까 싶어 온 것이었지요. 사실 명옥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난한 양반댁 출신이라 체면은 차려야 하는데 살림은 빠듯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뭔가 얻어갈 것이 있을까 싶어 자주 찾아왔던 것이지요. 옳게, 그래도 아버님 약값이라도 보태드려야지. 명옥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아까운 듯 천천히 내놓았어요.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뭐요? 안 받겠다는 거요? 에잇, 벙어리는 고집도 세구만. 명옥은 엽전을 다시 품에 넣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 갑시다. 여기 있다간 냄새 때문에 내가 병 걸리겠소. 명옥 부부는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옥이 차갑게 말했지요. 옳게, 아버님 돌아가시거든 기별 주시오. 장례는 내가 치를 테니. 그리고 그때 가서 집 정리하도록 하시오. 대문이 닫혔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를 산에 버리라는 말, 집을 빼앗겠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하지만 분이는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방 영감은 여전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분이는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모시겠나이다. 방 영감은 흐릿한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영감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지요. 분이는 시아버지의 젖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드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말렸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마른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의 매정한 말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듯 했어요. 분이에게는 오직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일만이 중요했지요.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께 죽을 떠먹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했지요. 괜찮으시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분이는 밤새 시아버지 곁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옥굿을 갔구나 하고들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 없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이 훗날 어떤 복으로 되돌아올지는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은 누렇게 익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추수에 바빴어요. 하지만 분이는 추수할 논도 없었지요. 대신 겨울을 준비하느라 더욱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분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낙엽이 깔린 산길을 오르며 나무를 모았지요. 가을바람이 쌀쌀했지만 분이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벙어리 며느리가 또 나무를 하러 가는구만. 겨울 땔감을 미리미리 준비하나 보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부지런한데 남편이 어디 갔는지 기가 막히네 하며 혀를 찼지요. 분이는 나무를 마당에 쌓아두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히 모아둬야 했지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날랐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분이가 산에서 돌아오니 방 안에서 냄새가 났어요. 방 영감이 또다시 대변을 지리신 것이지요. 분이는 황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영감은 불편한 듯 신음하고 있었어요. 분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지요.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냈어요. 괜찮으시옵니다. 제가 깨끗이 해드리겠나이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길어와 정성껏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어요.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씻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말렸지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더러워진 옷가지와 이불은 개울에 가져가 빨았어요. 가을 개울물이 차가웠지만 분이는 꼼꼼히 빨아냈지요.
빨래를 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또 빨래를 하러 왔구려. 빨래터에 나온 안악들이 수군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를 하니 기가 막히네 하며 혀를 찼지요. 노인네가 똥오줌을 못 가리시니 어쩌겠소. 며느리가 할 수밖에. 그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는 게 안쓰럽네. 안악들은 분이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고 빨래를 말렸어요. 햇볕 좋은 곳에 널어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께서 배고프신지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정성껏 저으며 끓였지요. 아버님, 진지 드시옵소서. 분이는 죽을 식혀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박 영감은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어요. 가끔 흘리기도 했지만 분이는 정성껏 닦아드리며 계속 떠먹여 드렸지요. 분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매일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지요. 분이는 마지막 한 짐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쌓인 나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냄새가 났지요. 박 영감이 오줌을 지르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잠결에도 벌떡 일어났어요. 촛불을 켜고 시아버지의 젖은 이불을 걷어냈지요.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영감의 아랫도리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꼼꼼히 닦아 물기를 말렸어요. 괜찮으시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마른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박 영감은 흐릿한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 고맙구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이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박 영감은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분이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영감에게 전해졌지요. 분이는 그렇게 밤새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분이의 일과는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똥오줌을 치우고 죽을 쑤어드리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빨래를 하고 또다시 시아버지를 돌보았지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불을 더 지폈어요. 시아버지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방을 따뜻하게 했지요. 자신은 얇은 옷만 걸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 이불은 두툼하게 덮어드렸습니다. 분이 참 기특하구려.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은 못해도 마음씨가 보살 같네. 저런 며느리를 두고 남편은 어디서 뭐하는지 원. 천벌을 받을 놈이지. 저리 착한 마누라를 두고 도망가다니. 사람들은 분이를 칭찬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다 가는 것 아니냐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일 그것만이 분이에게는 중요했어요. 남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앞으로 어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이 밝고 별들이 반짝였지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시아버님을 모시는 건 제 도리이지요. 남편이 없어도 시누이가 매몰차게 굴어도 저는 끝까지 시아버님을 모시겠나이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 곁에 누웠지요. 밤새 영감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분이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리요. 하늘은 분이의 효성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지극한 정성에 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박영감의 병세가 더욱 깊어졌어요. 숨소리조차 가늘어져 갔지요. 분이는 밤낮으로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진지 좀 드시옵소서. 분이는 죽을 쑤어 떠먹여 드렸지만 영감은 거의 받아드시지 못했어요. 입가로 흘려내리는 죽을 닦아드리며 분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시아버지의 젖은 이불을 갈아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영감이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이냐? 분이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박영감의 흐릿하던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치매로 잃었던 정신이 잠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며 영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분이야,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느냐.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냐는 듯이요. 내 남편은 도망가고 딸은 폐악을 부리는 뒤 넌 이 늙은이 똥오줌이나 받아내며 영감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분이는 시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늘을 보겠느냐. 이리 착한 며느리를 고생만 시키고. 박영감은 며느리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분이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미안하다. 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감은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고맙다. 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요. 박영감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분이야, 넌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나 다름없구나. 영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모은 게 있느니라. 베개 속을 잘 보거라. 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베개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내 앞날을 위한 것이 있느니라.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분이는 베개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박영감은 분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넣어둔 것이니 나중에 꼭 보거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분이야, 넌 꼭 복을 받을 게다. 하늘이 너 같은 아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게야.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영감의 야윈 몸이 분이의 품에 안겼지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이 은혜를 내 어찌 갚으리.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박영감의 정신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감은 여전히 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분이야, 내가 곁에 있어주니 이 아비는 참 행복하구나. 그날 밤 박영감은 며느리의 품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분이는 시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새벽이 밝자 분이는 마을 이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명옥에게 기별을 전해달라고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옥이 사는 마을로 향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명옥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명옥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방 안에는 수의를 입은 박영감이 누워 있었습니다. 명옥은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이 불효녀를 용서하시옵소서. 명옥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명옥의 눈빛을 보았어요. 진짜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명옥은 곡을 하면서도 방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옥의 남편이 관을 주문했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분이는 묵묵히 시아버지의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혔지요.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분이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명옥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빨리 찾아보시오. 아버님이 뭔가 숨겨두셨을 게 틀림없소. 명옥은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옷가지뿐이었어요. 이상하구려. 아버님이 젊은 시절 꽤 모으셨다는데. 명옥의 남편도 장독대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명옥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 박영감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옥은 분이를 불렀어요. 옳게,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말씀드리겠소. 명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것이오. 제가 큰딸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소. 명옥은 출가 외인이라 재산은 분명히 며느리가 받는 것이 맞지만 명옥이는 막무가내로 말 못하는 분이를 내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신보였지요. 옳게는 보름 안에 짐을 싸서 나가시오. 분이는 놀란 얼굴로 명옥을 바라보았어요. 명옥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이 재산을 남기셨으면 옳게한테 얼마라도 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빈털털이시니 어쩔 수 없지 않소? 옳게도 친정으로 가든지 하시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돌리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 갑시다. 보름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나가 있으시오. 옳게. 대문이 닫혔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문득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개 속을 잘 보거라. 분이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의 베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옥 부부가 떠난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분이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보름 안에 나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 분이는 막막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가난하게 사시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개 속을 잘 보거라.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시아버지의 베개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을까? 분이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평범한 베개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뭔가 있다고요. 분이는 베갯니대 실밥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로 꿰맨 자리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안에서 메밀 껍질이 쏟아져 나왔지요. 분이는 메밀 껍질을 조심스럽게 마당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베개 속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개 안쪽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기름종이에 쌓인 두툼한 종이 뭉치였지요. 분이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기름종이를 벗겨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종이 2장이었어요. 하나는 두툼한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작게 접힌 종이었지요. 분이는 먼저 큰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마을 어기논 열맞이기의 문서다. 옥토 중에 옥토로 한 해 수확이 쌀백가마가 넘는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종이를 계속 읽어 내려갔지요. 만석이가 노름에 빠져 집안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고 나는 이 땅만큼은 지키기로 했다. 한밤중에 이 문서를 베개 속에 숨겨두고 관아에 가서 며느리 분이 명의로 땅을 넘기는 공증을 받아두었다. 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찍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만석이는 노름으로 집안을 거덜냈다. 명옥이는 어려서부터 욕심만 많고 인정이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 분이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착하고 마음씨가 곱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분이뿐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은 마땅히 분이의 것이다.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며느리 분이다.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분이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 관아에는 이미 공증을 마쳤으니 이 문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 분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지요. 분이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뒤에 더 적힌 글이 있었어요. 분이야, 너는 말은 못해도 효성이 지극할 것이다. 내 마음씨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앞으로 병들어 누워도 끝까지 나를 돌봐줄 사람은 너뿐일 것이다. 이 재산은 그 보답이다. 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눈물에 번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효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효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만석이는 아비보다 노름이 먼저고 명옥이는 아비보다 욕심이 먼저다. 하지만 너는 다를 것이다. 분이는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오직 나를 끝까지 지켜줄 이에게 준다. 분이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제 이 땅은 모두 내 것이다. 분이는 땅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접혀 있던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그 종이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숨겨둔 보물의 위치다. 우리 논 동쪽 끝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 그 바위 밑 석자 깊이에 항아리를 묻어두었다. 분이는 지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논의 모양과 바위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항아리 속에는 금두꺼비 10개가 들어있다. 하나에 50냥씩, 모두 500냥이다. 이것은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라. 분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금두꺼비 10개라니 500냥이라면 기와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만석이가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기 전에 나는 이 금두꺼비를 몰래 숨겨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바위 밑에 묻어두고 이 지도만 남겼다. 분이야, 내가 이것을 찾아라. 분이는 지도를 펼쳐 자세히 보았습니다. 바위의 위치, 묻은 깊이, 방향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분이는 두 종이를 모두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하늘까지 닿을 듯 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옥이 보름 뒤에 다시 올 것이라고 했지요. 만약 이 지도까지 빼앗기면 어쩌지? 분이는 재빨리 지도를 작게 접어 자신의 치마 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어요. 땅 문서만 따로 보관했지요. 땅 문서는 관아에서 이미 공증을 받았으니 명옥이 가져가도 소용없어. 하지만 금계지도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분이는 안전한 곳에 지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밤이 깊었지만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땅 문서를 품에 안고 밤새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될까?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었지요. 분이는 문서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관아에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엔 논으로 가서 큰 바위를 찾아야 해. 분이는 시아버지의 땅 문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문서에서 시아버지의 채취가 났어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쓰다듬었지요. 아버님, 제가 잘 살겠나이다. 아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에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았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분이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오늘은 관아에 가는 중요한 날이었지요. 분이는 땅 문서를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믿었지요. 분이는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분이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땅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관아 앞에 도착하니 아전이 분이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소인 박만석의 아내분이옵니다. 사또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사또는 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감의 며느리가 아니시오? 효부로 소문난 분이라 들었소. 분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땅 문서를 꺼내 사또께 올렸어요. 사또는 문서를 펼쳐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이건 분명 박영감의 필적이 맞소. 그리고 사또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영감께서 초가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관아에 오셔서 이 땅의 명의를 며느리 분이에게 넘기겠다고 공증을 하셨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지요.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또는 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부인, 이제 마을 어기논 열맞이기는 모두 부인 것이요. 정식으로 부인 명의로 넘어갔소.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참으로 지극한 효부시오. 박영감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관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며느리는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보살 같소. 내 재산을 모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소라고 말이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사또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영감께서 내가 혹시라도 병들어 정신을 잃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두고 싶다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공증을 서둘러 해드렸지요.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고을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착하게 사시오. 분이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나섰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기논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치마 속에 감춰둔 지도를 꺼내 펼쳤지요. 논 동쪽 끝 큰 바위. 분이는 지도를 보며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논에 반짝였어요. 분이의 논,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논이었지요. 논 동쪽 끝에 도착하자 큰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키만 한 바위가 논둑 옆에 우뚝 서 있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 바위 밑이구나. 분이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바위 바로 옆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자, 두 자, 석 자를 팠습니다. 땅, 삽에 딱딱한 무언가가 부딪혔어요. 분이는 황급히 손으로 흙을 걷어냈지요. 그 속에서 작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끌어올렸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지요.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 금빛 두꺼비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나, 둘, 셋 10개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금두꺼비가 반짝반짝 빛났지요. 분이는 주저앉아 한참을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두꺼비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아버님, 정말이셨구나.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50냥짜리 금두꺼비 10개, 500냥이나 되는 큰 재산을 정말로 며느리에게 남기셨던 것입니다. 분이는 금두꺼비를 다시 항아리에 넣었어요. 항아리를 들어보니 무거웠지만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였지요. 분이는 항아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 아침 일찍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분이는 항아리를 천으로 감싸 등에 지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한 분이는 방문을 닫고 금두꺼비를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10개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두꺼비 등에는 50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리고 편히 살 수 있어. 분이는 금두꺼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분이는 금두꺼비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방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벙어리 며느리가 관아에 다녀왔다더군. 방 영감이 논 열맞이기를 며느리한테 물려줬다던디. 관아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니 분명하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댔어요. 벙어리 며느리가 참 복받았구만. 똥오줌을 지극정성으로 받아낸 보람이로구나. 명옥이가 알면 기절하겠네. 분이는 집안에서 조용히 시아버지 무덤에 올릴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시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분이는 시아버지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 앞에 꿇어앉아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땅도 찾았고 금두꺼비도 찾았나이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석양빛이 무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버님께서 원하신 대로 착하게 살겠나이다. 분이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어요. 마치 시아버지께서 잘했다. 분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는 듯 했지요. 하지만 분이는 몰랐습니다. 이 소문이 명옥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명옥이 화를 내며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요. 분이는 그날 밤 금두꺼비가 든 항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시아버지와 자신만의 비밀이었지요. 아버님, 제가 이 돈을 잘 쓰겠나이다. 헛되이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돕겠나이다. 분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가득한 밤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벙어리 며느리가 논 열맞이기를 물려받았다더군. 관아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니 분명하지. 명옥이가 알면 기절하겠네. 소문은 이웃 마을로 또 그 이웃 마을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명옥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뭐라고요? 올케가 논 열맞이기를? 명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식을 전한 사람을 노려보았어요. 명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당장 가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명옥 부부는 황급히 분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명옥이 소리쳤지요. 올케, 올케 어디 있소? 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옥은 분이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소문이 사실이요? 아버님이 올케한테 논을 물려줬다는 게?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 것이지 않소? 올케는 며느리일 뿐이잖소? 분이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명옥은 황급히 문서를 빼앗아 읽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게 무슨...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며느리 분이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고요. 안 돼. 이건 안 돼. 명옥은 문서를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재빨리 문서를 빼앗았어요. 명옥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딸인데. 명옥의 남편이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말했어요. 관아에 공증까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소. 박영감의 뜻이었으니. 명옥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산에 버리자고 했던 게 당신이었소. 명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이는 명옥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명옥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지요. 좋소. 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집만큼은.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또 다른 글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살고 있는 집도 분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지요. 명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명옥 부부는 말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지요. 다만 시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분이는 마을 목수를 불러 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기와집, 방 3개에 넓은 마루가 있는 집이었지요. 참 근사한 집이 되겠소이다. 목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와집이 완성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지요. 벙어리 며느리가 이제 기와집 마님이네. 참 복받았구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가 나가보니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도망갔던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분이 나요, 만석이요.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한데. 분이는 한참을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요. 도망간 만석이가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거라. 분이는 만석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날 용서한다는 거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석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노름판에 가지 않았고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해 가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러 온 것이었어요.
사또께서 효부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소. 마을 어귀에 비석을 세우라 하셨소이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효부분이의 비,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어버이를 모신 며느리. 그 효심이 하늘의 다하복을 받았도다. 분이와 만석은 그 후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처자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는 딸을 낳았어요. 분이는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가을마다 추수한 쌀을 나눠주고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나눠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이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요. 어느 가을날 분이는 시아버지 무덤에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잘 지내고 있나이다. 아버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이다. 분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어요. 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만석은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요. 마님, 돌아오셨소. 만석은 분이를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담긴 호칭이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 속에는 시아버지의 은혜와 하늘이 내린 복,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자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강원도 산골 마을에 전해지고 있어요. 효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하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교훈과 함께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